자, 이번 강의부터는 새로운 챕터 Practical Consideration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MRI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피지컬 컴포넌트들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정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를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다소간의 에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에러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그네틱 필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이 다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레조넌트 프리퀀시의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조넌트 프리퀀시라 함은 우리가 라머 프리퀀시라고 배운 그 오메가 낫을 얘기하는데요. 그 우리가 엑스테이션을 배울 때 라머 프리퀀시에 이렇게 동일하게 튜닝이 된, 싱크로나이즈된 그 B1을 가해줘야 엑스테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때 현상을 이제 공진 혹은 레조넌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따온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낫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실은 엑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스페셜 인코딩을 할 때도 일종의 베이스라인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해서 디모듈레이션 하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죠. 그때 썼던 바로 그 베이스라인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1 필드도 물론 에러가 있고요. 그러면 B1은 엑스테이션의 플립 앵글의 정도를 그 결정하는 팩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플립 앵글의 에러가 있겠네요. 그레디언트 필드도 역시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스페셜 인코딩에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에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현상에 역시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으로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이즈가 끼어들 수밖에 없겠죠. 피지컬 이미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거는 그 스캔 파라미터 혹은 이미징 파라미터에 어떤 식의 디펜던스를 갖는지, 노이즈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상 그레디언트를 표현을 할 때 어떤 넓이가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앰플티드에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급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슬로우 레이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 레조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레조넌트 프리퀀시가 우리가 가정했던 오메가 낫, 그죠? 요 값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오프 레조넌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게 세 가지 소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필드. 여기서 메인 필드는 그냥 B0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0 필드 그 자체에 에러가 있는 경우, 즉 뭐 1.5 테슬라 혹은 뭐 3 테슬라가 정확하게 플레이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델타 B0만큼 에러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만큼 어떤 델타 오메가라는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 에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부위를 찍느냐에 따라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진 숫자를 제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역시 또 필드 스트렝스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뭐 대략 3 테슬라에서 마이너스 100헐츠에서 100헐츠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필드 스트렝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비필드 에러도 역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필드 스트렝스가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제 나중에 노이즈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SNR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러한 필드 에러도 같이 증가를 한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필드 스트렝스 내에서도 그 우리가 아이소센터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 매그넷을 어떤 실린더 모양으로 표현했을 때 이 실린더 중심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XYZ라고 표현했던 코디네이트의 중심이죠. 이 아이소센터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시 이 B0 필드 에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 B0 필드 에러, 즉 델타 B0 값을 그 이 오메가 도메인으로, 즉 갬마를 곱해서 헐츠 단위로 바꿔놓아서 이렇게 맵으로 컬러 맵으로 표시한 게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 그림에 나온 이러한 다리 쪽을 스캔하면서 이 비주얼 필드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측정하는 건데요. 지금 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베리에이션이 꽤 있죠. 스페이셜리 베리잉 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아이소 센터에 해당하는 여기보다는 좀 위로 올라갈수록, 이 경우는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거의 100Hz 가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오프 레저넌스 소스는 susceptibility입니다. 우리말로 자화율인데, 그래서 이 자화율이라는 게 티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자화율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로컬한 필드 퍼터베이션이 생겨서 요것 때문에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역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심한 구간이 그 에어, 어떤 뭐 티슈도 없는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그 에어와 어떤 뭐 티슈가 만나는 바운더리에서 심하게 생기는데, 이 에어인 경우는 이 자화율이 양수여서 이걸 우리가 패라매그네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다이매그네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이한 그 서서터빌리티를 가진 티슈가 만나는 그 경계 구간에서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안에서는 일단 폐, 렁, 여기에 공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심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이너스라는 거는 요거는 코, 머리의 그 코 약간 위쪽,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렇게 공기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장, 뭐 대장, 소장 이쪽에도 아무래도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셉터빌리티 차이가 커서 이러한 필드 퍼터베이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사이너스, 그러니까 코 근처에 어떤 그 서셉터빌리티 때문에 생기는 오프레저넌스를 측정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세 개 2D 슬라이스가 요게 지금 눈입니다. 눈 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로 한 3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슬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그 서세터빌리티 현상 때문에 오프레전스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 제일 빨간색이 지금 200Hz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프레저넌 소스가 케미컬 쉬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분자에 이제 수많은 일렉트론이 있을 텐데, 그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쉴딩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면 B 필드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러한 쉴딩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레저넌스 프리퀀시의 변화를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전자가 어떤 식의 얼마나 많은 전자가 어떤 식의 배치를 가느냐에 따라 그 쉴딩 효과가 달라지고, 그 쉴딩 효과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비지루를 가해줬으나 실제로 생기는 비이펙티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그마가 그 쉴딩 컨스턴트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물론 케미컬 인바이러먼트가 특정 분자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요 이펙티브한 시그마 값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그런 시그마 값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example 티슈는 사람 몸 안에서는 이제 페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오래전 강의에서 결국 MRI에서 이제 주로 이미징하는 게 H인데, 하이드로전인데, 하이드로전이 가장 많은 게 워러, 그 다음에 이제 페이시라고 했죠. 근데 그 워러에 있는 하이드로전과 그다음에 팻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좀 전에 설명한 이 쉴딩 컨스턴트 값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워러와 팻 사이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그 케미컬 쉬프트에 의한 그런 오프레전스 값이 달라지고, 그래서 워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팻의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3테슬라인 경우에는 한 440Hz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워러의 그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만약에 0Hz라고 한다면 팻은 마이너스 440Hz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얘도 역시 필드 스트렝스에 디펜던트해서 만약에 1.5테슬라라면 팻은 요거의 대략 한 절반인 마이너스 220Hz만큼 더 느리게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형성된다. 워러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 그 오퍼레이션 소스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observe하는, 그죠? 관찰되는. 그래서 그 이미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값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소스의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컨대 B0 itself 에러가, 그러니까 델타 B0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68였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케미컬 시프트하고 아무 상관없이 워러도 요만큼의 에러를 받는 거고 팻도 이만큼의 에러를 받는 거죠. 근데 팻 같은 경우는 원래 워러에 비해서 440만큼 그 오퍼레전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워러인 경우에 만약에 B0 필드 그 자체 에러가 마이너스 60헐츠만큼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팻이 이 상황에서 겪는 오퍼레전스는 이제 마이너스 500이 되겠습니다. 440에 60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퍼레전스의 소스를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전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역시 어떤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챕터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떤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펄스 시퀀스를 우리가 사용할 건지에 따라 굉장히 그 영향의 어떤 범위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이펙트를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 이펙트는 앰플리튜드 이펙트라 그래서 그거의 어떤 마지막 결과는 이제 시그널 로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해서 그 스페셜 인코딩을 공부할 때 봤던 그 시그널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필드는 켜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K-스페이스 관점에서 이제 DC 밸류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듈레이션 하기 전에 그 가장 먼저 그 리시브 코일이 받게 되는 시그널 SR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는 엑스테이션 직후의 트랜스버스 컴포넌트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P만큼 페이지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스페셜 인코딩에서는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기는 저 페이지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그 오퍼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이 텀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T2 decay 텀이죠. 그래서 쟤는 이전에는 무시할 만하다 해서 무시했는데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저 T2보다 더 급격한 어떤 시그널 디케이가 생기기 때문에 저 텀을 그대로 일단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additional phase p는 오메가의 적분이고 오메가는 gamma b죠. 그래서 gamma 곱하기 b의 적분인데 근데 b가 에러가 없을 때는 이제 b0만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에러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델타 b0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 에러의 양은 spatially bearing 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 y 텀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고 나면 두 텀 다 시간에 관한 펑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gamma b0t 그 다음에 gamma 에러 값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미 오메가 0라는 라머 프리퀀시라고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얘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디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날려버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에러 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델타 오메가 낫 곱하기 t로 어떤 에디셔널 프리퀀시 텀이 생기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즈 텀을 다시 요 익스포넨셜 펑션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러가 없는 경우는 이제 요 텀만 있을 텐데 그 델타 오메가 낫이라는 에러 텀 때문에 추가적인 페이즈 텀이 남겨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듈레이션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시그널 S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그 추가적인 페이즈 텀이 이렇게 생길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의 그 델타 오메가 낫, 즉 오퍼레저넌스는 공간적으로 변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x와 y의 펑션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저러한 에디셔널 페이즈의 영향이 사실 각각의 스핀만을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엑스테이션 후에 뭔가 시간에 따라
페이지가 이렇게 변한다는 게 각각의 스핀만을 놓고 볼 때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상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보는 그 이미지는 어떤 스페이셜 레졸루션 델타 X와 델타 Y로 규정되는 어떤 박슬 혹은 픽셀 안에서의 수많은 매그네틱 스핀들의 에버리지 값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컬렉티블리 생각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시그널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간단한 이그젬플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엑스테이션 직후에, 그죠? 엑스테이션 직후에 박슬 안에 어떤 스핀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직후에는 페이지가 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스핀들이 오퍼레저넌스, 즉 델타 오메가 값이 뭐냐에 따라 이 텀 때문에 페이지가 변하겠죠, 그죠? 예컨대 요 가운데 있는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에러가 이제 없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변하지 않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얘는 델타 오메가가 왼손 법칙에 의해서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아래 얘는 델타 오메가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T2 DK에 의해서 각각의 스핀들이 일단 이 매그니튜드가 조금씩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얘도 같은 비율로 줄 것이고, 물론 이제 T2가 같은 값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박슬 안에서의 어떤 에버리지, 즉 요 세 개의 스핀들의 벡터 썸이기 때문에 그거를 컬렉티블리 생각할 때는 전체 시그널이 디페이징 효과 때문에 적겠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제일 마지막 얘를 벡터 썸을 하고 나면 요 정도밖에 남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널이 물론 각각의 스핀들에 의한 어떤 T2 디케이가 있지만 그거를 요 점선으로 표현을 했다면, 하지만 박슬 전체를 모두 고려해서 시그널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 경우는 그러한 박슬 내에서의 어떤 디페이징 효과 때문에 T2 디케이보다 더 빠르게 디케이를 하게 되고, 그때 이 디케이를 나타내는 타임 컨스턴트를 T2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T2 스타를 의미를 이제 문장으로 좀 적어보면 T2랑 비슷하죠. Transverse Decay 혹은 뭐 Relaxation rate인데, 근데 뭐를 고려한 rate냐면 including intrabox 디페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T2보다 T2 스타가 항상 값이 작게 되겠고, 참고로 제가 MRI 개요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펑셔널 MRI를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이 펑셔널 MRI가 바로 T2 스타 웨이티드 이미징의 주요한 어떤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펙트는 페이즈 이펙트이고요. 요거의 최종적인 결과는 포인트 스펙 펑션을 디스톨션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듯이 아이디얼한 MXY에 늘상 포인트 스펙 펑션이 컨볼루션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디스톨션이 생긴다고 했는데, 요 포인트 스펙 펑션을 추가로 디스톨션 시키는 그런 영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디스토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2D FT 이미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과 같은 펄 시퀀스를 이용을 하면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K-스페이스 상에서 한 줄 한 줄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데이터 액퀴지션이죠. 요 데이터 액퀴지션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요 시간에 따른 리니어한 어떤 디페이징이 생긴다는 걸, 그 다음에 그 디페이징 정도가 바로 오퍼레저넌스의 양 혹은 뭐 델타 오메가 낫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 이 그림과 비슷하게 어떤 오퍼레전스가 있다면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하죠. 리니어하게 페이지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지 도메인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보려면 일단 K-스페이스 도메인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KX 라인으로 KX 방향으로 한 줄 한 줄 얻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KX 축 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간상으로 페이지가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텀을 바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KX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면 역시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어떤 컨스턴트한 포지티브 앰플리튜드를 갖는 웨이폼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GX가 진행이 될수록 시간에 따라 KX도 선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사실을 컴바인하면 즉 시간에 따라 리니어하게 페이지가 변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역시 KX도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컴바인을 하면 결국 KX 축 상에서 페이지가 리니어하게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좀 정성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KX 상에서 어떤 리니어한 페이지가 추가됐다는 얘기는 반대편 X 도메인에서 그죠? 프리 트랜스폼 된 도메인에서 쉬프트에 해당이 되죠. 그죠? well known free transform property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바로 그 상응하는 방향, 즉 X 방향으로 이미지가 쉬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D FT 이미징인 경우에 그 페이지 이펙트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그럼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미 우리가 배웠던 프리 트랜스폼 쉬프팅 프로퍼티에 의해서 즉 X 도메인에서 X0만큼 쉬프팅이 됐다면 프리 트랜스폼 된 KX 도메인에서는 이 쉬프트된 양에 비례하는 그렇죠? 리니어 페이지가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델타 오메가 0라는 오퍼레이션스가 있을 때 에러로 추가되는 그 시간에 따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런 폼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폼으로. 즉 어떤 KX에 뭐가 곱해진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KX를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gamma over 2 0에서 t까지 gx dt였죠. 근데 지금 2D FT 이미징에서는 지금 t가 여기서부터죠. 그죠? 데이터 큐션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근데 시간에 따라 컨스턴트한 어떤 양의 값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전에 썼던 것처럼 gxm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kxt는 gamma over 2pi 그다음에 이거의 앰플리튜드 gxm의 그냥 t죠. gxm은 상수라고 취급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이렇게 쪼갤 때 바로 이 부분이 요게 되게 지금 만든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요게 KXT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요 항이 되도록 나머지 다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텀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결국 요게 KX로 바뀌고 요게 그대로 오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결국 요 일반적인 어떤 그 쉬프팅 프로퍼티 공식에서 요 부분이 바로 X0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간에 따른 어떤 이러한 리니어한 페이지의 추가가 결국 KX 도메인에서 역시 KX의 리니어한 이런 페이지가 추가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반대편 X 도메인에서 이 X0에 해당하는 바로 요만큼 쉬프팅이 생긴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이 요 아래 스테이먼트와 같겠고요.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스가 일단 100Hz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GX 그레디언트 웨이폼에서 이 앰플리튜드가 2 가우스 per cm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전을 위한 가마 값을 다른 값들과 함께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단위를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2파이는 레디안이죠. 그 다음에 이 델타 오메가 0는 헐츠니까 밑에 세칸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마는 레디안
per second 가우스이네요. 그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는 가우스 per 센티미터이죠. 그래서 레디안 cancel out, second cancel out, gradient cancel out 하고 나면 이제 센티미터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정리가 되고 얘는 밀리미터로 바꾸면 0.12 밀리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예, 그 박스 사이즈를 뭐 한 1미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실 100Hz 정도의 어떤 오퍼레이션스가 있을 때 워터 멀리큘의 어떤 쉬프팅 정도는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FET 경우는 얘기가 다른데요. FET은 그 비지로 자체 에러가 없어도 원래 그 케미컬 쉬프트 때문에 생기는 440Hz라는 오퍼레이션스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요 값을 대입을 하면 이게 100에서 440으로 가면 대략 한 4배가 좀 넘어가니까 한 0.5mm 정도가 나올 것이고 저 정도면 아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 요 가운데와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수평 방향이 KX 인코딩 방향 혹은 뭐 X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2D FT 이미징을 했고 그래서 요 지금 밝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팻입니다. 이게 이제 팻이고 요 티슈 부분이 이제 워러인데 원래는 당연히 이 두 티슈가 이렇게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맞아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팻이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쉬프트가 돼서 그래서 요 검정색 띠로 보이는 일종의 시그널 보이드 현상이 생기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 크진 않지만 마치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보이고 오른쪽 경우는 이제 반대로 팻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워러 쪽으로 다가가니까 워러와 팻의 시그널이 서로 컨스트럭티브하게 중첩이 돼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밝게 띠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쉬프팅 현상을 좀 이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이그젬플이 이와 같지만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서는 임상 진단을 위해 그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상대적인 디스토션이 있는 게 전혀 아니라 벌크 쉬프트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쉬프팅되는 거고 그 양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바로 2D FT 이미징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리니어 페이지가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일관되게 KX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반대편 도메인 X 방향으로 벌크 쉬프트가 생겼던 거는 그 2D FT 이미징의 트래젝토리가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넌 칼티시안으로 간다면 뭐 예컨대 스파럴 이미징인 경우에는 페이지가 예를 들어 여기서의 페이지는 이제 요랬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좀 더 돌아가고 그 다음 여기쯤에서는 좀 더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떤 패스를 따라 생기면 그 현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D FT에서 했던 것처럼 어널리틱하게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뉴메리컬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이 이렇게 블러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K 스페이스 이 익스텐트가 유한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블러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블러링을 예를 들어 점선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불구불한 패스를 따라 생기는 페이즈 변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이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블러링이 추가로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전 2D FT인 경우에는 이제 그 벌크 쉬프트에 해당하는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의 변화가 원래는 요 중심에 있어야 할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의 센터가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이만큼 살짝 쉬프팅이 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오퍼레이션스가 있을 때 2D FT 이미징에서의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인 거고 그다음에 스파이럴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의 요 위드가 더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나타내는 이미지가 오른쪽 아래와 같은데 요거는 이제 팬텀 이미지예요. 그래서 팬텀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인위적인 플라스틱 통에 물과 대부분이 물이고 T1, T2 값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을 좀 섞은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졸루션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인 스트럭처가 들어간 그런 팬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이제 2D FT를 이용해서 찍은 거가 되겠고, 동일한 팬텀을 스파이럴 이미징을 이용해서 찍은 건데, 구분이 화면상에 잘 갈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파인 스트럭처가 더 블러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아래 박스가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건데요. 얘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요 굉장히 작은 하얀 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는 그 스파이럴 특유의 블러링 현상 때문에 더 블러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